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아트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퐁피두 하나의 큐비즘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예전부터 63빌딩의 수족관 자리에 미술관이 생긴다, 프랑스 파리에 퐁피두 센터가 서울에 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진짜로 서울 한복판 여의도에서 퐁피두 센터의 소장품을 볼 수 있다니, 이제는 비행기 타고 유럽까지 안 가도 유럽의 수많은 소장품들이 한국에 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매일 체감하는 날들인데요. 퐁피두 센터 하나가 6월 초에 문을 열었어요. 저는 5월 중순쯤에 이제 VIP 오프닝이 있어서 이미 2달 전에 전시를 받고, 오프닝 할 때쯤에는 제가 베니스 비엔날레에 2주간 가 있어서 퐁피두 하나에 관련된 컨텐츠를 아예 못 올리고 있었으나,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퐁피두 하나에서 하고 있는 큐비즘 전시를 많이 소개해 주신 것 같아서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일단 제 개인에게 퐁피두 센터가 어떤 곳인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프랑스 파리를 아주 자주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 3년에 한 번씩 꾸준히 갔었습니다. 30살 되던 해에 30살 기념으로도 프랑스 파리 여행을 갔었고, 제일 최근에 갔던 건 3년 전에 프리즈 런던 갔다가 바로 그 다음 주가 파리 아트바젤이어서 프랑스 파리를 갔었습니다. 그때 퐁피두 센터에서는 피카소의 드로잉만을 1000점 이상 모아서 전시를 했었어요. 일단은 프랑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제 유튜브는 특히나 많을 것 같고요. 당연히 프랑스 파리를 가보셨겠지만, 우리가 프랑스 파리를 미술관 여행을 하러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프랑스 파리 자체가 미술관을 시대로 나눈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루브르는 고대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작품이 가득하고요. 바로 루브르 근처의 오르세 뮤지엄은 1848년부터 1914년 정도까지 인상주의 작품이 가득합니다. 특히 오르세 같은 경우에는 기차역이었다가 이것을 미술관으로 바꿨고, 제가 갔을 때는 피터 도이그가 오르세에서 좋아하는 작품과 함께 피터 도이그의 시선으로 오르세의 소장품을 다시 큐레이션하는 그런 현대 작가와 과거의 명화들이 만나는 그런 전시도 꽤 재밌게 많이 열립니다. 2022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 갈 때 저희가 3년 정도 마스크 끼다가 드디어 2022년부터 서서히 벗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3년 만에 유럽에 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퐁피두의 꼭대기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먹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그 레스토랑이 파리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요. 노을이 질 때 너무 아름답고, 테이블마다 멋지게 이렇게 장미꽃이 한 송이씩 꽂혀 있어서 너무 낭만적이거든요. 제 유튜브에 그 2022년도에 오랜만에 파리에 가서 그 옥상에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영상의 장면도 담아놨었고, 이 꼭대기층 레스토랑을 좋아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 역시 인상주의도 좋아하지만 인상주의 이후에 근대부터 현대까지 연결되는 피카소나 앙리 마티스, 호안 미로, 그 외 작가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퐁피두 센터를 상당히 재미있어하고, 한번 가면 한 5시간, 6시간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퐁피두 센터는 한 오후 2, 3시쯤에 가서 쭉 보다가 노을 지는 거 보고 나오면 너무 아름답고요. 노을 지는 거 보고 거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하면 너무 행복한 경험이죠. 어쨌든 이런 퐁피두 센터의 소장품이 서울에 온다니 너무 기쁘지 않을 수 없고, 예전에는 이 퐁피두가 상하이에 작품을 빌려줬었어요. 그래서 상해 아트 위크 갔을 때도 퐁피두 전시를 볼 수 있었는데, 본인들의 소장품을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도시의 미술관으로 빌려주니까 서울에서도 아주 질 높은 전시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퐁피두냐? 퐁피두는 누구냐? 바로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분의 이름입니다. 1969년부터 1974년까지 프랑스의 대통령이었고요. 이 퐁피두가 문학교사 출신이었고 현대미술 애호가였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 도서관과 미술관과 공연장과 영화관이 한 건물에 들어가는 복합 문화기관을 짓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1971년 국제공모가 열리고요. 1977년 1월 31일에 문을 엽니다. 안타깝게도 이 퐁피두는 1974년도에 세상을 떠납니다. 후임 대통령이 개관 테이프를 잘랐고, 사실상 퐁피두는 이 퐁피두 센터의 개관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죠. 대신 이 건물 자체에 퐁피두 센터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퐁피두 센터는 건물도 상당히 유명한데요. 마치 건물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죠? 건물의 내부가 오히려 바깥으로 다 보이는, 배관 같은 것들도 보이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는 투명하게 튜브처럼 돼서 이걸 타고 올라가면 안에서도 밖이 보이고 밖에서도 안이 보이는 그런 되게 미래지향적인 건물입니다. 설계자는 두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의 렌조 피아노, 그리고 영국의 리처드 로저스. 1971년 공모에 당선됐을 때 30대의 완전 신진이었습니다.
이들이 낸 아이디어는 건물을 뒤집는 거였는데요. 보통 건물은 배관과 전선과 공조 설비를 벽 안에 숨깁니다. 이 둘은 그걸 완전히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색을 칠합니다. 공조는 파란색, 배수는 초록색, 전기는 노란색,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통로는 빨간색. 현대미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물과 같은데 미술관이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요. 당시 파리 시민들은 창자가 튀어나온 건물이다 라고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퐁피두 센터를 만든 이 두 사람이 서울에도 건물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렌조 피아노는 광화문에 KT 사옥을 지었었고요. 리처드 로지스의 건물은 퐁피두 센터 하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습니다. 바로 파크원이라고 빨간 기둥 있는 건물 아시죠? 안에 들어있는 게 더 현대 서울이고요. 이 붉은색을 단청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미 이 하나 퐁피두를 가보신 분들이 전시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라고 칭찬하는 유튜브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작품을 소개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퐁피두 센터 하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가 큐비스트들에 대한 전시잖아요. 그런데 이 큐비스트들이 대부분 남자 작가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5명의 여자 작가가 있거든요. 제 영상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전시에 온 5명의 여성 작가를 소개할까 합니다. 중요한 작품이야 물론 많죠. 모두가 다 피카소가 발레 공연을 위해 그렸던 이 아주 거대한 작품을 많이 찍기도 하고요. 브라크의 작품이라던가 피카비아의 작품, 또 2층에서는 한국의 근현대 화가들의 작품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 5명의 여성 화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누가 있을 것 같은지 추측이 가능하시나요? 제가 말하자마자 5명을 맞추셨다 이런 분들은 전시를 아주 자세히 보신 분들이고요. 아직 전시를 안 보신 분들은 전시 가셔서 당연히 피카소, 브라크, 들로네, 레제 등등 중요한 큐비스트 작품들도 보시고 제가 소개한 5명의 여성 작가도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당히 큰 작품이고요. 아폴리네르와 친구들이란 작품입니다. 마리 로랑생이 그린 작품인데요. 실제 이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8월 말까지 마리 로랑생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 보시고 그 전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 로랑생은 뭐랄까요? 당시에 큐비스트들과는 조금 다른 화풍으로 그림을 그린 여성 작가인데요. 큐비스트지만 큐비스트의 길로 가지 않았던 상당히 개성이 있는 여성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이 전시에서도 매우 중요한 게 큐비즘을 대표하는 작가인 피카소라던가 당시 그들과 가장 활발히 활동했고 캘리그람이라는 시를 그림처럼 그리는 그런 예술활동을 했던 기욤 아폴리네르가 그림 속에 있습니다. 1909년도에 그려진 이 작품은 이름이 여러 번 바뀝니다. 처음에는 시골의 모임이라고 불렸고요. 이후에는 고귀한 무리, 친구들의 아지트, 아폴리네르와 그의 가족 이런 이름으로 꾸준히 바뀌면서 불리다가 지금의 아폴리네르와 친구들이 됐죠. 이 그림은 단순한 집단 초상화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똑바로 정면에서 그린 것이 아니라 중앙에 아폴리네르라는 시인을 중심으로 당시 파리 예술가들의 관계를 한 장면에 묶어놓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마리 로랑생은 1883년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도자기와 회화 공부를 했고 이후 그림을 본격적으로 배웠는데요. 1900년대 초반 파리의 전위 예술가들과 친해지면서 피카소나 브라크, 아폴리네르 같은 인물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림 속 인물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일단 가운데는 제가 아폴리네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일 왼쪽은 거트루드 스타인입니다. 거트루드 스타인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컬렉터이기도 한데요. 미국인이지만 남매들과 함께 꾸준히 미술 작품을 컬렉팅을 했고 앙리 마티스나 피카소의 작품을 처음 산 컬렉터이기도 합니다. 지금 서울에 와 있는 이 작품과 비슷한 작품인데 조금 작은 사이즈, 인물이 좀 더 덜 있는 작품을 이미 1908년도에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도 피카소와 아폴리네르가 등장을 하고요. 그 작품을 처음 산 게 바로 거트루드 스타인입니다. 제 책상에 항상 있는 책이 길 잃은 세대를 위하여라는 이 책인데 컬렉터가 컬렉터의 역사를 공부할 때 정말 빠질 수 없는 인물이고요. 그 당시 프랑스의 아방가르드한 화가들에게는 이 거트루드 스타인의 토요 살롱에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일 정도로 당시 프랑스 문화예술계를 이끌고 새로운 미술에 대한 수집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거트루드 스타인 옆엔 피카소의 당시 연인이었던 페르낭도 올리비에가 있고요. 그 옆에는 마르그리트 질로, 모리스 크렘니츠, 그리고 로랑생 자신이 함께 있습니다. 특히 마리 로랑생은 아폴리네르와 몇 년간 연인이었고 예술적 동반자였고 실제 이 작품은 아폴리네르가 소장을 해서
그의 침실에 아주 오랜 시간 걸어놨다가 아폴리네르가 세상을 떠나고 아폴리네르의 부인이 갖고 있다가 폼피두로 들어오게 된 건데요. 당시에 프랑스에 세금 대신 예술작품으로 납부하는 제도, 요것 때문에 1973년도에 국립근대미술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의 폼피두 센터의 소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물을 나열한 것에서 나아가 한 시대의 관계와 감정을 보여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1908년도 1년 전에 그린 작품과 비교해서 감상하시면 보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화가는요, 수잔 뒤샹입니다. 이름을 보자마자 나 마르셀 뒤샹 아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맞습니다. 뒤샹의 여자 형제입니다. 뒤샹의 형제들 전부 다 예술가였습니다. 그래서 폼피두 센터 입구에 전시 들어가자마자 조각이 한 점이 있는데요. 이 조각 역시 뒤샹의 형제인 레몽 뒤샹 비용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에는 마르셀 뒤샹 작품은 없지만 뒤샹의 남매들의 작품이 있는 거죠. 수잔 뒤샹 역시 상당히 매력적인 예술가인데 마르셀 뒤샹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전시에는 수잔 뒤샹이 1912년에 그린 개와 함께 있는 소녀라는 작품이 왔습니다. 수잔 뒤샹이 초기 큐비즘의 어법을 흡수하던 시기에 나온 작품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형태를 단순화하고 공간과 몸의 관계를 입체주의적으로 다루는 방향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수잔 뒤샹이 단순히 마르셀 뒤샹의 동생이 아니라 큐비즘과 아방가르드의 언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던 여성 작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수잔 뒤샹 역시 다다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남편인 장 크로티와 함께 타부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다가 기존의 예술을 부수는 방법이라면 타부는 다시 사유했던 예술에 가깝습니다. 수잔 뒤샹이 작년에 회고전을 했었는데요. 1920년 2월 프란시스 피카비아는 수잔 뒤샹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수잔 뒤샹은 그림보다 더 지적인 작업을 한다. 수잔의 대표작 가운데 제가 몇 점을 보여드리면 피카비아의 이 말이 공감이 되실 텐데요. 1918년에서부터 19년에 그려진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제목, 기계적인 이미지, 상징적인 장치가 얽혀 있으면서도 다다 특유의 유머와 사고적인 실험을 보여줍니다. 저는 모마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1921년도 작품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다다의 해체 감각이 남아있으면서도 수잔 뒤샹의 작품은 보다 시적이고 내면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세 번째 소개할 화가는 소니아 들로네입니다. 소니아 들로네는 로베르 들로네의 부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소니아 들로네에 대해서 재미있게 소개한 그림책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저도 그 그림책을 아주 재미있게 봤고 소니아 들로네가 활동을 너무 전방위로 해가지고요. 패션 디자인은 물론 자동차와도 협업을 했던 추상 작업에서 시작했지만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화가입니다. 소니아 들로네가 사실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이제 프랑스 파리로 건너온 건데요. 로베르 들로네가 첫 번째 남편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는데 비렐름 우데라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비렐름 우데라는 당시 큐레이터이자 미술사학자이자 수집가가 원래 첫 번째 남편이었고 두 번째 남편이 로베르 들로네입니다. 비렐름 우데는 앙리 루소와 같은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를 세상에 알린 아주 중요한 큐레이터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진짜 사랑했던 건 로베르 들로네입니다. 소니아 들로네와 로베르 들로네가 함께 작업한 대형 작업이 파리에 가면 이제 시립미술관에 있어요. 그곳에 라울 디피의 전기요정도 있고 소니아와 로베르의 작품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부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폼피두 센터도 중요하지만 이 파리 시립미술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역시 항상 프랑스 파리 가면 꼭 들리는 장소 중에 하나고요. 소니아 들로네와 로베르 들로네는 오르피즘을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기욤 아폴리네르가 이제 오르피즘이란 용어를 만들어줬는데 제가 이 오르피즘을 설명할 때 출근길 명화 한 점, 지금은 하루 한 장 인생 그림이라는 제 책에 생면들이 탭댄스를 추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피카소와 브라크의 큐비즘보다 이제 들로네 부부의 큐비즘은요, 한층 더 나아가서 색채를 아주 다양하게 쓴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모마와 퐁피두의 자료에서는 소니아 들로네를 추상미술의 성부자이자 색과 형태를 통해 현대생활의 감각을 조직한 작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현대생활의 감각을 조직했다는 표현은 아까 전에 제가 시작할 때 말했던 이 소니아 들로네의 작품 세계가 비단 캔버스에만 있지 않고 패션이나 패브릭과 같은 직물, 이불이나 자동차에게까지 확장된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소니아 들로네가 1968년 이 자동차에 본인의 추상을 칠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동차라는 산업 제품 위에 자신의 색채 문법을 입힌 대표 사례인데요. 이 자동차 회사의 CEO가 요청을 했고 실제 차량이 소니아 들로네의 추상 회화인 파란색, 청록색, 빨강색의 기하학적 패턴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자동차라는 건 원래 속도나 기술, 남성성이나 산업성을 상징하는 물건인데 소니아는 그 표면을 색과 리듬의 캔버스로 바꾼 겁니다. 마치 달리는 조각이 움직이는 회화가 된 거죠. 소니아 들로네가 얼마나 열려있냐? 1911년도에 갓 태어난 아들을 위해 이불을 추상으로 만듭니다. 추상화를 퀼팅으로 해서 이불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것 이외에도요, 수영복 디자인도 하고요,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보니까 민속 예술을 또 상당히 좋아해서 민속 의상을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카소의 큐비즘이 초창기에는 색이 거의 없고 형태나 각도가 강조된 좀 무채색 위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니아 들로네의 이 오르피즘에 늘 매료되곤 했는데요. 전시장에 꼭 직접 가셔서 소니아 들로네의 작품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어쩌면 가장 잘 안 알려진 작가인 것 같은데요. 제 이번 신간 도서에 제가 열심히 소개를 한 작가입니다. 그림이 나를 자유롭게 할 거에도 한 꼭지 길게 소개가 되어 있는 마리아 블랑샤르입니다. 마리아 블랑샤르는 어린 시절부터 선천적으로 기형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굽고 등이 이렇게 굽어서 어린 시절에 마을 사람들이, 친구들이 마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얻고 위축됐지만 미술을 너무 좋아해서 화가로 성공한 인물인데요. 재밌는 건 큐비즘의 대장격인 피카소와 같은 해에 태어납니다. 둘 다 스페인 사람이고요.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는데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마리아 블랑샤르는 척추 변형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늘 만성 통증에 시달렸고 걸음걸이가 불편했습니다. 1909년 그녀는 파리로 갔고 디에고 리베라와 함께 작업실을 같이 썼고 후안 그리스와 평생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큐비즘 하면 피카소, 브라크, 후안 그리스 이런 남자 작가들 위주로 떠올리는데요. 실제 디에고 리베라 역시 본인의 나라인 멕시코를 떠나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는 큐비즘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당시 큐비즘의 거의 여전사격으로는 마리아 블랑샤르가 있었는데요. 마리아 블랑샤르는 동료 남성 화가들이 그렸던 큐비즘에서 더 나아가서 본인만의 개성 있는 화풍을 끝내 이룩합니다. 이번 퐁피두 하나에는 그녀의 작품 중에 상당히 제 기준에 귀여운 작품이 왔는데요. 후프를 든 아이라는 작품이 왔습니다. 이 작품에서 어린이의 모습도 찾아보시고 작품 위쪽에 약간 프로타주처럼 찍은 문양들도 살펴보시고 어떠한 이미지들이 큐비즘식으로 해체되고 재조립됐는지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915년 이 마리아 블랑샤르는 마드리드에서 온전한 화가들이라는 전시에 참여를 하고요. 이 전시는 스페인 최초의 큐비즘 전시였습니다. 그런데 열흘 만에 전시가 문을 닫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1927년 후안 그리스가 세상을 떠나자 블랑샤르는 본인이 가장 친했던 후안 그리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에 너무 큰 충격을 갖고 그 뒤로는 사람을 많이 만나진 않습니다. 본인은 1932년도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요. 마리아 블랑샤르의 작품이 큐비즘적인 작품이 있고 큐비즘을 극복한 본인만의 개성 있는 화풍이 있어서 제가 영상에 이 마리아 블랑샤르의 또 다른 작품도 몇 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큐비스트 작가들 중에 여성 작가는 나탈리아 곤차로바입니다. 이 나탈리아 곤차로바는 1881년생이고요. 러시아 출신입니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과거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들이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작가들은 전부 파리에서 활동을 했죠. 마리아 블랑샤르 같은 경우 스페인 출신이지만 파리에서 활동을 했고요. 곤차로바는 파리에 오기 전에 러시아에서 큐비즘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놓은 작가입니다. 이 작가도 의외로 작품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큐비즘 스타일의 작품도 있지만 민속예술을 상당히 좋아해서 과거 러시아의 민속예술에서 보이는 목판화 기법을 회화에 대입을 하기도 한 작가입니다. 실제로 곤차로바는 원래 러시아의 성상화, 그러니까 이코나와 농민 민속미술에서 예술을 출발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파리에서 넘어온 피카소와 브라크의 큐비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탈리아 미래주의의 속도와 기계 이미지를 섞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큐보 퓨처리즘인데요. 큐비즘이 대상을 부순다면 여기에 미래주의는 속도와 움직임을 더합니다.
정지된 분해가 아니라 부서지면서 동시에 좀 달려나가는 듯한 화면. 대표작 자전거 타는 사람을 보시면 바퀴와 다리와 간판 글자가 잔상처럼 겹쳐져 있습니다. 곤차로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평생의 동료이자 예술적 동지 미하일 라이오노프와 함께 또 다른 유파를 만듭니다.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화파인데요. 광선주의 레이오니즘입니다. 사물에서 튕겨나오는 빛의 선만 남기겠다라는 겁니다. 큐비즘에서 영감을 받아서 미래주의를 섞고 결국 본인만의 이름의 추상까지 밀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곤차로바라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큐비즘이 국경을 넘으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폭발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같습니다. 1913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해고전에서는요, 작품이 수백 점이 걸립니다. 32살 여성 작가의 개인전으로는 상당히 파격적이었는데요. 이후 파리로 건너가 디아길레프의 발레리스에서 무대와 의상도 맡습니다. 황금수탉 같은 작품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미술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곤차로바를 라이오노프의 파트너로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베르 들로네와 소니아 들로네 중에 로베르 들로네가 먼저 유명해졌듯이 곤차로바 역시 이 라이오노프와 함께 활동을 했는데 묶여서 설명되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퐁피도 하나에 가셔서 이 곤차로바의 작품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생긴 퐁피도 하나의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이번 전시에 온 작가들 중에 여성 작가 5명만 소개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미술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시 가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때로는 한 전시의 밀도가 상당히 높을 때 저만의 시선으로 이런 작가들 위주로 한번 또 다시 봐보셔라 하는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